안녕하십니까.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인생에서 돈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돈 벌려고 태어났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태어나서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이 태어날 때 또는 다른 사람이 죽을 때 돈봉투 들고 찾아다니는 그것이 인생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배운 다음에는 한 30안팎에서 60살까지는 돈을 또 벌어야 자녀도 키우고 그리고 자기 노후도 준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가난한 사람은 돈 벌고 싶어서, 그리고 부자는 돈을 지키고 또 그것을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최고 고민하는 게 뭐냐, 사람들. 특히 성인들, 돈과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로 이야기하자면 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한테도 결국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녀에게 자식 농사를 잘 지으려면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빈자도 부자도 전부 다 돈 때문에 걱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생 성형가로서 우리가 그렇다고 돈 벌려고 태어났는가, 유튜브에서도 보면 신문에서도 보면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가, 돈의 속성은 어떤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월급장이 아빠 또는 사업가 아빠. 대통령보다 사실은 제가 학원 한 15년 봐가면서 그 전에도 학교에 있으면서 보면은 학생들은 기업가, 재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 자녀 되려는 사람은 1%도 안 받습니다. 99%가 재벌의 2세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자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되란 법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 딱 한 번 나왔잖아요. 박정희, 박근혜. 그런데 지금 좀 박근혜는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벌은 3대, 4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고, 그리고 권력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권력과 또 돈을 같이 쥐면 좋은데 이 금력, 이것이 권력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벌의 자녀로 나오기를 바라지, 제가 대통령의 자녀로 나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다시 태어난다면은 거의 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제활동을 교사하다, 뭐 조교, 강사, 학원장 그랬거든요. 근데 50살에 학원, 잘 나가는 학원을 그만두고 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됐습니다. 벌써 12, 3년 됐죠. 그때 많이 들은 이야기가, 야, 정말 부럽다. 먹고 살 만큼 번 다음에 하고 싶은 것을 하니 얼마나 부러운 인생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사실은 제가 먹고 싶은, 또 입고 싶은, 또 살고 싶은 그런 의식주를 해결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에 나선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의식주라는 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끝이 없습니까? 인간 욕망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재벌들도 몇십 조를 벌었는데, 몇백 조, 삼성 같은 데서도 더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이제 쾌감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을 자기 대에서 이렇게 쪼그라지게 하지 않는, 더 확장시키는, 확대시키는 그런 재미로, 그리고 그것을 가업을 승계받았으면 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일념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먹고 싶은 만큼, 또는 먹고 살 만큼, 그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학원 하는 게 아무래도 부자들을 이 확대 재생산해주는, 즉 부자들을 도와서 더욱더 신분을 상승시켜주고 그들의 유리함을 더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차원도 있고, 제가 이제 학교도 있었는데, 제가 사범대 나왔는데 또 한 사람도 교사인데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시골에서 초중고 쭉 나와서, 뭐 이 전주 중소도시이긴 하지만 그런 학벌에 대한 거, 열등감, 또는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수업료를 비싸게 경험학교에 지불했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은, 후배들은 덜 겪게 하는,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책무도 있었고, 그런 거룩한
선한 영향력에 대한 생각도 있었고, 물론 제가 작가로서 또는 여기서 유튜버로서도 그냥 나가면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패 경험도 많았지만 하고는 이 지방에서 잘 나갔거든요. 한마디로 뭐 한 달에 기천 벌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 뒤로는 물론 50살 이후로는 경기활동 안 할 때는 한 달에 10원도 안 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원 3군데 하는 걸 정리해서 그 보증금을 해가지고 한 해 적어도 2년 정도 고생하면 글로써 밥을 먹을 수 있는, 글밥을 먹을 수 있는, 이 말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자신만만하게 출발했지만 10년 넘어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살 만큼이 아니라 그냥 적게 먹더라도 또 배가 고프더라도 정말 하고 싶은 그 일이 있었고 그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밥벌이를 하리라는 자신감에 충만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만은 사람이 또 교직에 있어서 제가 배수지진을 치고 정말 이거 아니면 나 굶어 죽는다. 나 이거 아니면 여기서 자살해야 한다는 그런 정도의 극단적인 각오가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재능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현실도 모르면서 너무 정말 제가 학원 경험 하루도 없이 학원 시작했듯이 출판시장 일도 모르면서 뛰어들었습니다. 그냥 자신감 가지고. 그리고 어찌 보면 학원에서 그런 게 굉장히 의미도 있고 이게 효율적인 것이긴 하지만 또 회의도 들고 또 지쳤달까요? 그런저런 차원 때문에 뛰어들었는데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처술하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생로병사가 이 돈의 굴림, 돈의 돌아감을 따라가는데 먹는 것이라는 게 사실 먹는 것만 해도 도시락 5천원짜리에서부터 5만원짜리까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식당밥이라는 것도 몇천원짜리부터 시작해서 뭐 1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그렇게 차이가 크고 이 입는 옷도 그렇고 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방에는 7억짜리도 드물지만 서울에 아주 비싼 집 보니까는 뭐 70억 넘어가는 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집에 살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집만 가지고 있어도 자녀들 둘 뭐 상속 한 2, 30억 주는 건, 그리고 노후 문제 해결하는 것은, 그리고 그걸 만일 팔아서 이렇게 지방도시라도 내려온다면 몇십억이 있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겠죠. 저도 사실은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몇십억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미리 이렇게 이제 그래서 교육박물관 같은 거 하려고 자료도 사 모으고 상당히 사 모았습니다. 사실은 학원 잘 나갈 때는 상당히 사 모았는데, 그리고 부지도 마련했었습니다. 한 1200평. 제가 이 일 하면서 말하고 글 쓰는 이쪽 하면서 그거 정리해서 빚 청산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업 없이 그 이자도 그렇고 두 아들이 그 사이에 대학에 다녔는데 그것도 서울에서 다녔기 때문에 뭐 한 사람은 혼자 번다고는 했지만 안 되겠더라고요. 빚이 이게 뭐 줄어들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는 삶을 오래 사는 것보다도 젊은 시절에 내가 자유롭게 돈을 통해서 자유를 얻고 하고 싶은 걸 통해서 돈을 못 벌더라도 정말 나에게 기여하고 남에게 기여하자, 그런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는 좀 심신이 가벼워야 되겠다. 그래서 한 7, 8년 전에 자산 정리해가지고 빚 없이, 그래서 빚 없으면 부자 아니냐, 저는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하느냐, 그래요. 빚 없으면 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금융에서 조사를 하니까 서울과 4대 직할시를 조사해 보니까 40대들의 자산이 평균 4억 1천만 원, 4.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이니까, 이 평균의 함정이라는 것은 40대 중에는 40대 만렙에 이를테면 몇십억일 수도 있고 몇천도 안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평균 나왔다는 것은, 근데 세금이나 이러저런 걸 아마 고려 않고 부동산 같은 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보다도 그런 조사에서는, 설문에서는 그 뭐 자존심 상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부동산 같은 건 팔아봐야 아는 거잖아요. 쥐어봐야 아는 것이긴 하잖아요. 아무튼 40대 4억, 그렇다고 50대 5억이고 60대 저 같은 사람은 6억입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튼 저는 뭐 이제 뭐 평균 이상은 되리라고 보고, 자산도 평균 이상은 되리라고 보지만
30대인 두 아들이 아직 결혼도 안 했고, 한 사람이 이제 명예퇴직 며칠 뒤에는 2월 말에 명예퇴직하는데, 대개는 학교에 있을 때 자녀들을 하나라도 여우면 좋은데, 결혼을 시키면 좋은데, 4년 반 정도 정년을 앞두고 뭐 아주 힘들어하고 그러기에, 그러면 돈 주고 이 젊음과 자유를 사는 셈 치고, 저는 지금부터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미안해요. 사실은 미안하고 황송하잖아요. 고맙고. 그래서 과감히 그만둬라. 뭐 1년 더 근무하면 이를테면 연금을 10만 원씩 더 탈 수 있다 하면은, 뭐 몇 년 일찍 그만두면 몇십만 원이 크다면 크지만, 그거 돈으로 살 수 없는 이 인생, 젊음, 자유 이런 걸 조금 더 빨리 구입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번에 그만뒀거든요. 돈이라는 게. 그리고 제가 부부교사로 출발했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번에 뭐 경기도 교육청에서 신임교사 연수할 때 뭐 부부교사라고 했는데, 부부교사 많고 부부교수 많고 부부의사도 많죠. 끼리끼리 모이니까요. 저도 사실은 뭐 교사였기 때문에 이제 교사 부부를 만난 측면이 있는데, 뭐 죽어도 부부교사라고 했다는 것 같은데, 참 연수원에서 어찌 보면 속된 이야기합니다. 부부 입장에서는, 교사 입장에서는 부부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부부교사도 해봤고, 그 다음에 사교육 시장에 나와봤고, 대학에서 조교나 강사나 그 다음에 작가로서 프리랜서도 해봤지만, 사실은 제가 경험한 이 교수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교사들과 교수들, 그리고 학원에 있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의 폭이 너무 좁아요, 어찌 보면. 그리고 경제적인 쪽도 너무 모르고. 근데 제가 사교육 하면서, 야, 이 사교육 시장이 왜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경찰도 상대해야 되고, 세무서도 상대해야 되고, 때로는 교육청도 상대해야 되고, 뭐 집중 논술하고 했는데 단속 같은 거 나오면 참 한마디로 피를 발립니다. 특별 세무조사도 한번 받은 바 있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사교육을 범죄 집단처럼 여기면서 그걸 짓누르면 공교육이 사는 줄 알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아무튼 세상을 보는 안목이 더 생깁니다. 근데 부부교사는 교사 하나인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협소한 거예요, 경험이. 그리고 단조롭고 안전하고 관행에 빠지고 틀에 박혀 있고, 여행을 통해서 뭐 견문을 넓힌다고 하지만 그런 간접 경험, 독서를 통한 간접 경험하고 실제 경험하는 거하고는, 한 달 경험하면 사실은 이 사교육이라는 게 왜 생겨났으며, 왜 경쟁력이 있으며, 왜 부모들이 신뢰를 하는가, 그 선택에 작용하는, 선택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교육 시장에 있는 강사들이 이런저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저도 교육의 장이 달라진 측면은 있지만, 부부교사들이 그렇잖아도 다른 경험 없고,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교사로 들어와서 교직이 이질화되지 않는데, 그렇게 단조로운 사람이 단조롭게 만나가지고 연금 타는 것만 생각하고 안전한 것만 생각하는데, 학생 교육을 생각하면, 진로, 직업 이런 쪽을 생각하면, 저는 제가 실제 학원 하면서도 그런 그 교사들의 진로지도 할 때, 진학지도 할 때 문제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공교육에 있었지만 공교육의 치부 뭐 상당히 받고, 문제 있는 교사들도 받고, 물론 좋은 교사들이 많지만 진학지도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특별 수당 준다든가, 뭐 그 동문회 같은 데서 이렇게 좋은 대학에 넣으면은 뭐 위로금이나 그 이런 것, 그런 것 때문에 애들 희생시키는 것도 보고, 그러면 이제 다시 재수해가지고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서울대 몇 명 들어갔네. 그 다음에 또 이제 걔가 또 그 실적을 올리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참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정치도 그렇지만 이 교육계에도 뭐 좋은 사람이 많지만 그런저런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부부교사들이 만일 그 교직 내에만 있으면 그런 걸 보면서도 얘기 못 합니다, 사실은 둘이. 근데 저는 이제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안사람한테 아마 그런 자극을 주고 그런 정보를 주어서 학생들한테 그 뭔가 좀, 야, 이게 사교육에도 다른 점이 있고, 작가하는 남편은 또 다른 점이 있고, 유튜브 한다고 하는 사람 또 다른 점이 있고, 그리고 대학 조교하면서 보는 교수와 학생 때 보는 교수와 시간 강사 때 보는 교수, 같은 교수라도 같은 학생이라도 다르다는 것을 제가 결국 뭐
경험이라고 봐야 교육계이긴 하지만 그 울타리에서 그래도 학교에서 안전하게 간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에 나선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을 보면 그게 좋지만 학생들이나 학부형들한테 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좀 교직이 이게 유동성이 있잖아요. 교직도 공무원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경쟁력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그 우물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들도 사실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제가 나와서 이렇게 학원 온다고 하니까 뭐 박사라는 쓰면 자기들 이 위신 추락시키는 줄 알고, 그리고 제가 나온 대학 쓰면은 자기 그 대학에서 제가 실제로 시간 강사하고 조교도 하고 박사도 받아서 사실 그대로 알리려고 하는데도 저 식무창 같은 사교육계에서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들까지 더럽힌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이야기도 들리기까지 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웃기는 이야기죠. 바깥에서는 살아남으려고 어떻게든 하는데 그게 거짓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라면은 무슨 경계가 필요합니까? 요즘 코로나 나오면서 교수들의 그 모습이, 그리고 유튜브 나오면서 이 시장에는 경계가 없잖아요. 벽이 없잖아요. 이제 나와서 다 아는 겁니다. 자유 교수고, 자유 교사고, 자유 사업가고, 자유 방송가고 그러죠.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방송국인데 누가 방송국에 있다고 그 조직에 들어가지고 안전한 속에서 무슨 공영방송에서 경쟁력 없으면 유튜브 나와가지고 몇백 명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돈을 너무 안전하게 버는 것만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안전하게 벌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 교사를 연수한다는 데에서 그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건 참 너무 교사 입장이고,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해야 한다고, 학생 주도적 학습을 해야 한다고, 창의성이 길러져야 한다고 하면서 창의성은 모험적인 데서 나온 겁니다. 안전한 데서 창의성이 나옵니까? 이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창의성 발휘해가지고 약 만들어내잖아요. 다른 때는 백신을 10년 걸려야 개발한다고 하는데 1년 사이에 개발하는 게 아니라 전시의 창의성은 나오는 겁니다. 생존 욕구가 최고 강렬한 욕망이니까요. 그래서 안전한 사람, 자기한테는 좋지만 교사는 사실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그 인생에 어찌 보면 도움을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수하는 데서 그런 말을 듣고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직업 안정성이 역시 이제 또 자율성을 주고, 또 거기서 물론 이제 자기가 시도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건 잘 안 됩니다. 혁신학교도 얼마 전에 떠들었지만 이번에도 보니까 안사람 움직이는 학교 거의 절반이 움직이더라고요. 그게 혁신학교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혁신성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교장도 바뀌고 교사들도 그렇게 바뀌는데, 공교육의 단점은 그런 거거든요. 거기서 그냥 적당히 적응하는 건 좋지만 이런 혁신학교 인기 없잖아요. 사실인데 그냥 한때 지나간 스쳐가는 바람이었지, 물결이었지. 그래요. 아내가 이제 명퇴하니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퇴직금 타는 방식도 여러 가지인데, 월급을 받던 사람이 이제 퇴직금을 이렇게 받는데 돈 버는 방식 자체가 여러 가지잖아요. 돈 버는 방식이 월급 타는 거, 또 종잣돈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거, 사기꾼들도 있고, 또 로또 사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남 어찌 보면 빨대 꽂아가지고 빼먹는 사기의 일종이긴 하지만 거의 남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서 이렇게 흡인내는, 뽑아내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에게 이 죄책감을 자극한다든가 책임감을 자극한다든가 부모의 어떤 단점이랄까요? 자기 교육하는 데서 어떤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부모에게 계속 기대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부모들이 유산이 많은데, 재산이 많은데 자녀들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자녀가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해가지고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도
제가 586 개띠로서 이렇게 좌우상하를 보면 있습니다. 그런다고는 않지만 자식이 은근히 보면 뭐 하다가 금방 그만두고, 뭐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그냥 뭐 놀러 다니고, 뭐 연수한다고 돌아다니고, 외국도 돌아다니고 이런데 다 지원해주고, 부모로서는 지원해줘야 자기가 원한이 되는 게 지원을 못 받아서 그렇게 자기가 그 하고 싶은 걸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자녀는 지원해줘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해서 지원하고 또 지원하는데, 그걸 적절히 이용하는 자녀도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부모한테 빨대 꽂아가지고 계속해서 자금줄에서 흘러나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면 누구 줄 거냐? 아무리 내가 망난이라도 탕자라도 나한테 오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돈은 돈 벌어서 자녀 주려고 태어난 건 아닌데, 부모는 소주 한 잔 먹으면서 안주 하나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뭐 그냥 생소주, 깡소주를 먹는데 이렇게 어떻게 그 애들 가르치지 않는다든가 땅 때문에 그냥 몇십억 몇백억이 앉았는데 뭐 그런 걸 저도 이렇게 간접으로 듣고 실제로 지켜보고 그럽니다. 뭐 자녀들은 역시 그것 때문에 이제 잘 살기는 사는데, 부모는 돈 벌려고 태어났고 자녀는 돈 쓰려고 태어난 것 같은 그런 것도 보고 그럽니다. 안에 그 퇴직하면서 이제 보니까 대개 교원들은 이제 퇴직 그 연금이 있고, 이제 교원 공제라고 가지고, 왜 군인들도 있고 공제가 되게 있는데 경찰도 있고 막 그럴 거면 공제에 있는 그 돈을 이제 맡겨서 얼마간에 이렇게 다 내는 거. 그다음에 이제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산다든가, 일시금 플러스 연금으로 산다든가, 아니면 연금으로 산다든가, 이거 세 가지 형식으로 있더라고요. 그걸 지금 선택하려고 하는데, 야, 이거 몇 살까지 살 것이냐, 교원 공제 같은 것은. 그래서 10년 동안 이렇게 나오도록 해야 할 거냐.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제 어머니 살아계시고, 세 노인 양반들이 계시고, 둘 다 아직 결혼을 안 했고, 우리 6남매, 그리고 안사랑은 5남매. 그렇다면, 그렇게만 해도, 지금 벌써부터 뭐 3월 초, 또, 금방 이 대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축의금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여간 생로병사에 인간 대소사에는 봉투 들고 가야 하는 게, 그리고 그 범위들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근데 협소하게만 잡아도 한 10년은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제 아플 수 있고, 우리부터가 이제 벌써 노후세대에 들어가는데 이런저런, 그래서 기간을 이거 하고 또 얼마를 맡기고 얼마나 나오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저런 뭐 생각을 합니다. 참 인생의 최대 고민이 빈자든 부자든 돈인데, 아까 40대 평균 자산이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아니라면 근데 유튜브에서도 보면 이 주식 이야기나 뭐 저도 뭐 그런 거 안 사람 이제 퇴직 무렵에 뭐 그런 걸 보고 그러던데, 부동산 이야기나 보면 이 그 돈 버는 시장을 키우려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이를테면 집만 놓고 봐도 신문부터가 그렇습니다. 유튜브에도 그런 사람 질벽에 나옵니다. 부자들도 그럽니다. 그런 집에 사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관련된 부동산 업계에 아마 몇백만 원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불려진달까, 계속해서 불을 떼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를테면 신문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신문, 부동산 광고 안 하면 아마 먹고 살기 힘들 겁니다. 부동산 광고와 그런 그 전면 광고라고 하면서 아닌 듯 내는 것과, 그 다음에 대학 광고, 그 다음 대기업, 이런 몇몇 가지 빼면 아마 신문 발행 못 할 겁니다. 부동산 활성화 되거나 하여간 계속해서 뭔가 그 기사거리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광고를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련업 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만 해도 이를테면 올라야 중개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10억짜리 하나 하면 뭐 900 얼마를 받아요? 그럼 양측에서 받으면 그거 하나 벌면 이를테면 그 2억에 하면은 연봉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재인 정부는 그런 것처럼 봐가지고
딱 핵심을 짚어야 되는데 그냥 헛다리만 짚다가 25번 하다가 이 마지막에 이제 뭐 1년 남은데 임자서 뭘 한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삐걱거리고 무슨 뭐 80명만 하는데 아마 임기 끝나기 전에 8천 그 10분의 1 내지 100분의 1이나 착수하려는가. 부동산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지금 우리 옆에랑도 이렇게 막 재개발하고 그런데 하면 10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역시 부자들은 집으로 땅으로 부자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요를 뭐 막는다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닌데 이걸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게 문재인이 조직 생활도 안 해보고 지금 경제 생활도 그냥 그 뭐 변호사 사무실 좀 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 부산 안에서 있어가지고 그런 걸 전반적으로 보는 그런 눈이 없다 보고 뭐 또 사람 보는 눈도 좀 모자라가지고는 그 문제 있는 친구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참 5년 동안 어찌 보면 그냥 자기 안위만 그리고 나간 다음에 자기 그 이를테면 안전 참 이 나라에 대한 뭐랄까 비전 또 나라 살림에 대한 거 10년 뒤는 고사하고 자기 5년 있으면서도 뒤 후대한테 짐 빚을 안 남기는 뭐 그런 정도 저도 사실은 그럽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요. 나라에 부담 안 주고 자식에게 부담 안 주고 이 부모들 뭐 아프다든가 하면은 어찌 보면 참 작은 인생이죠. 뭐 어찌 보면 본전 인생 차원이죠 경제를. 그렇게 하면 국가에서 뭐 되도록이면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기를 바라는데 제가 살아온 인생으로 봐서는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자식들한테도 어느 정도 저는 그래서 등록금도 반절 내놔라. 그리고 결혼도 스몰로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쓸 테니까 얼마 되지 않으니까 물려줄 것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도 말아라. 자립하라. 독립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제교육을 저는 사실 초등학생 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사들이 그걸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그래서 부부교사가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 학생들한테는 남자는 교사인데 여자는 다른 직종이다. 그러면 그에게 다른 직종에 대한 이해가 간접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근데 부부교사는 교사 하나님 뿐인 거예요. 너무 협소하고 너무 경험 비슷하고 그러잖아요. 둘이 살기는 좋지만 학생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부교사로 있다가 다른 길로 나와본 다음에 돌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물론 저도 부부교사로 쭉 있었으면 더 부자 되는 거 모르고 연금도 더 받으려고 하는 모르죠. 그러나 그거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용돈이라도 벌려고 그러잖아요. 다양한 인생을 뭐 그렇게 흔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각이 자영업이라는 게 이게 참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삼성이나 현대나 SK나 자영업으로 출발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잘 끌고 가니까 그러지. 이 정치하는 친구들한테 만일 맡겼다 하면은 이게 50년 쌓은 탑을 지금 정권 같으면 그냥 거의 흔들흔들하게 만드는데 다행히 기업 때문에 우리나라가 건실한 것이지 이 정치가 수준은 110만 봐도 이게 뭐 세계 100위가 될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으니 뭘 보고 옹호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실 똑바로 봐야 자기 인생도 남의 인생도 제대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제대로 뽑을 수 있는데 공부가 꽤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 벌려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뭐 이렇게 돈에 인생 목표를 두어가지고 또 그거 벌어서 그냥 자기는 불리기만 했는데 그거를 고생해서 벌지 않은 돈을 그대로 자녀한테 주는 게 그게 능사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본전 인생 그리고 되도록 남기면 뭐 좋겠죠. 남기면 뭐 더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부자들 전 존경합니다. 공부 잘하려고 하는데 경쟁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 부자 되려고 모두들 돈 잘 벌려고 하는데 많이 벌려고 하는데 부자 된 사람들 바람직하게 일하면서 그렇게 부자 된 사람은 저는 특히 그래서 기업가들 정치가보다 훨씬 높게 보는 겁니다. 존경합니다. 돈 잘 벌어서 멋지게 쓰는 사람이 인생 성형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인기였습니다.